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주요 기사들을 뽑아서 하루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당신, 오늘 아침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중동의 한 석유 터미널에서 자폭 드론이 폭발했다는 뉴스 지나가다 보셨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국제면 단신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당신이 마트에서 집어든 라면 값이 미세하게 변하고 심지어 뭐랄까 내년에 이사 가려던 아파트의 현관문이 굳게 잠겨버린다면 어떨까요? 겉보기엔 진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인과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파편화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경제적 징후를 읽어내는 심층 탐구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나비 효과의 시작점, 그러니까 이 거대한 위기의 진앙지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란이 자폭 드론을 동원해서 매장량 380억 배럴 규모의 이라크 많은 유전이랑 바레인 연료 저장고를 타격했습니다. 아, 거기다 오만의 살랄라 항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잖아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건 알겠는데 저는 유독 그 오만이라는 타겟이 눈에 띄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만은 그동안 약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비교적 중립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굳이 왜 이 중재자를 공격한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만의 살랄라 항구가 단순한 항구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중동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 세계 원유 운반선들이 다 오도 가도 못하고 막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원유 운반선들이 대안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 공급망이 바로 살랄라 항구거든요. 아, 세상에. 그럼 이런은 지금 단순히 적국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네요. 글로벌 경제의 플랜 B 자체를 아예 미리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고도의 지정학적 체스를 두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내 50여 곳과 연계 은행들까지 타격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에너지망이랑 글로벌 금융망이라는 급소를 동시에 찌른 겁니다. 와,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을 쥐고 흔들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적인 아수라장 속에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 K방산이 전 세계 이목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요격 체계죠. 천공2가 무려 60여 발의 미사일을 상대로 약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한 발당 370만 달러인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신에 110만 달러짜리 천궁 이하가 실전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능을 증명한 거니까요. 네, 비용은 3분의 1인데 성능은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가성비 좋은 중형차가 F1 레이스에 나가서 우승한 경우 아닌가요? 무기 체계에서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비용 절감이랑 하이엔드급 성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면에는 모듈화된 분업 생태계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거대 방산기업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독자적으로 끌고 가면 막대한 간접비가 발생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무기 개발하면 돈이 엄청나게 깨기니까요. 네, 그런데 한국은 철저한 수직 계열화와 분업화를 택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전체 시스템 통합이라는 두뇌 역할을 맡고 하나 시스템이 표적을 추적하는 정밀 레이더, 즉 눈을 만들고요.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전담해서 생산하는 구조이군요. 맞습니다. 이 세 기업이 반경 몇십 킬로미터 내의 촘촘한 국내 인프라 안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부품을 모듈형으로 조립하는 거죠. 개발 기간이나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효율적인 생태계가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네요. 실제로 이 유기적인 협력 구조 덕분에 LIG 넥스원의 주가가 무려 47%나 폭등하기도 하고요.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죠.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한국의 실물 경제로 돌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산 시장을 띄운 그 지정학적 위기가 정작 한국 경제는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모순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당장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여수산단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동률을 60에서 70%까지 끌어내리며 이른바 좀 좀비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나프타 수급이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프타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 일상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맑은 기름인데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타이어,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 케이스나 화장품 용기까지
제조 산업에 쓰이는 거의 모든 화학 제품의 뼈대가 되는 핵심 원료입니다. 와, 그럼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 제조업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아예 돌아가질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이다 보니 기업들이 불가항력 선언까지 검토하고 나선 거고요. 원료가 없어서 고객사한테 납품을 못할 때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을 피하려고 쓰는 최후의 법적 방패 말이죠. 그런데 정유사인 GS칼텍스의 움직임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원래 이달로 예정되어 있던 여수 공장의 정기 보수를 5월로 정격 연기하면서까지 공장을 계속 돌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원료를 긴급 수혈하겠다고 나선 거죠. 잠깐만요. 정기 보수라는 건 공장의 안정과 직결된 아주 필수적인 과정 아닌가요? 당장 원료를 공급하겠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설비를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 싶어서요. 표면적인 안전 리스크만 보면 분명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큰 그림을 연결해보면 그 절박함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 경제의 뚫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뚜리에서 나프다라는 수분을 위로 올려보내지 못하면 자동차나 가전, 건설 같은 거대한 전방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말라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마비되는 걸 막으려고 민관이 위태로운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군요. 네, 한계선 위에서 최후의 방어를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공장의 멈추는 속도보다 이 파동이 영세상인들을 덮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당초 목표치를 훌쩍 넘겨서 무려 256만 명이나 신청했죠.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지원금의 사용처입니다. 지급된 금액의 무려 51.9%가 차량 주유비로 단숨에 증발해버렸거든요. 글로벌 거시경제의 충격파가 소상공인의 연료 탱크에서 1차로 폭발한 셈이죠. 화물 운송이나 배달 같은 영세사영업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 혈관이 다름 아닌 유가니까요. 원자재 비용은 치솟고 내수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폭등하니까 25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이지도 못하고 당장 내일 트럭 시동 걸기 위한 일회성 진통제로 다 타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보편적인 유류세 인하 카드 대신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취약계층 주유비를 직접 꽂아주는 핀셋 지원을 강구하는 겁니다. 실물 경제와 서민들의 혈관은 이렇게 꽉 막혀가고 있는데 자본시장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월가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BOA가 최근 코스피의 12% 급등락 장세를 두고 전형적인 버블이라며 아주 묵직한 경고장을 날렸죠. 네, 자체 버블 리스크 지표가 1에 근접했다는 데이터를 내놓았는데요. 이게 현재 코스피 시장이 금이나 원유 같은 전통적인 원자재보다도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과열 상태라는 뜻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그 기관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 행태를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묵시록의 네 기사 중 하나라면서 엄청 극단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왜 그런 험악한 말까지 썼냐면요. 기업의 실제 가치나 실적, 즉 펀더멘탈은 완전히 무시된 채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는 객관적인 진단인 겁니다. 빚내서 베팅하는 레버리지나 시장 폭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같은 파생 상품의 자본이 너무 쏠려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물 경제는 흔들리는데 파생상품 투기 자본이 주식시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전형적인 웩도독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와, 이 기형적인 시장의 쌩얼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날이 이른바 내마녀의 날이었죠.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친 이날, 대용주들은 폭탄을 맞고 무려 6.71%나 폭락했잖아요. 네,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모두가 폭락장이라고 절망할 때 누군가는 수익률을 역전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파생상품 영향권 바뀐 코스닥 소형주들은 오히려 1.15% 상승하면서 굳건히 버텨냈어요. 네,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죠. 이건 마치 허리케인이 닥친 항구 같아요. 몸집이 큰 크루즈선들은 만기일이라는 거대한 강풍을 정통으로 맞아서 박살이 나는데 강풍 궤적 밖에 있는 작은 보트들은 그저 잔잔하게 파도를 타며 살아남은 이치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항구의 비유를 자본의 흐름으로 연결해보면 위기 속에서 방파제 역할을 한 새로운 수급 경로가 보입니다. 바로 최근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ETF의 존재죠. 아,
대형 지수에 얽매이지 않고 유망한 중소형주를 10% 정도 의무 편입하도록 설계된 그 상품 말씀이시죠? 네.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대형주 시장의 폭락을 피해 빠져나왔을 때 증시를 완전히 이탈하는 대신 이 ETF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들로 스며든 겁니다. 시장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자본은 참 영리하게 자신만의 도피처를 찾아 수익을 내는군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는 자본의 영리함은 에스티로더 사례에서도 엿보이더라고요. 중국 소비 위축이라는 직격탄을 맞고도 현지에서 13%의 놀라운 매출 성장을 기록한 기업이죠. 맞아요.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을 과감히 축소하고 아마존이나 틱톡숍 같은 온라인 채널로 전면 전환한 체질 개선이 정확히 통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의 국민연금이 이 폭락장 속에서 에스티로더 주식을 무려 620억 원어치나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베팅은 단순한 온라인 전환 성공 스토리만 노린 게 아닐 겁니다. 차기 미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가 에스티로더 창업주 가문의 사위라는 아주 묘묘한 정치적 커넥션이 있거든요. 글로벌 관세 장벽 같은 불확실성 앞에서도 강력한 플랫폼 침투력이랑 핵심 인맥이라는 서사를 동시에 갖춘 기업에는 위기를 뚫고 자본이 몰린다는 거군요. 네, 자본시장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대한 파도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볼까요? 결국 당신, 그러니까 우리 학습자님의 일상, 저녁 식탁과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먼저 마트 물가부터 보면요. 정부 압박 이후에 농심이나 삼양 같은 4개 라면 업체랑 식용유 업체들이 출고가를 3에서 14.6% 인하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이 소식은 좋긴 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라면이나 새우깡 같은 진짜 핵심 제품은 인하 대상에서 쏙 빠졌더라고요. 마치 세일 행사에 갔는데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신상품만 세일 제외 딱지가 붙었니 기분이에요. 안 그런가요?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건 기업들의 전형적인 이익률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거든요. 원재료비는 오르고 정부의 가격이나 압박은 들어오고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력 상품 가격은 묶어두고 대체재가 많은 비주력 상품의 가격만 내림으로써 재무제표상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줄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네요. 하지만 마트 진열대에서의 줄타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갈등은 지금 당장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 말씀이시군요. 네, 데드라인 앞두고 매물은 쏟아지는데 정작 서울 전역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보여주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정확히 어떤 딜레마가 발생한 건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지점인데요. 해당 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매수자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만 구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무용지물이 되고 무조건 짐을 빼야 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 주인이 들어오면 내 거주권이 날아가니까 이 거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방어 수단으로 삼아서 그냥 물리적으로 현관문을 잠가버리는 거군요. 네, 매수자는 내부를 보지도 않고 수십억 원짜리 집을 덜컥 살 수 없으니 거래는 취소되죠. 2026년 봄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매도인의 정책적 데드라인과 하루아침에 쫓겨나지 않으려는 임차인의 거주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와, 좁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시장 전체의 거래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완벽한 교착 상태네요. 최근 서울 전세 매물이 40%나 급감하고 가격이 치솟는 이유가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군요. 공실 매물 위주의 거래나 특약 명시 같은 대비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제와 이권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BTO의 5분 세상 읽기를 통해 분해해본 세상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드론 공격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한국의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요. 주유소업 소상공인의 한숨을 늘리면서 주식시장의 기형적인 버블까지 일으켰죠. 그리고 결국 당신의 식탁 위 라면값과 내년 봄 전셋집 현관문까지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의 리스크가 예민하게 얽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오만의 한 항구가 타격받았다고 내년 한국 아파트 전세가 막힐 수 있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전통적인 분산 투자나 위험 회피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수많은 바구니들이 결국 같은 수레 위에 얹어져 있다면 그 전통적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이 거대한 도미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 생존법을 고민해야 할 때일까요? 배움을 즐기는 학습자님, 오늘 하루 이 묵직한 질문을 스스로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다룬 깊이 있는 분석이 새로운 시각을 여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파편화된 뉴스를 강력한 통찰로 엮어내는 오늘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세상을 읽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